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꿈 많은 청년입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얼마 전 저희 집을 꾸밀 미래를 상상하며 혼자 이것저것 계획해 보았는데요. 아직 제 손으로 직접 하나의 인테리어를 완성한다는 것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계획만으로 꿈을 이룬 것 같아 기쁜 날이 있었답니다. 저는 현재 저희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꼬마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할머니 손에만 자란 것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너무 바빠 도저히 저를 돌볼 수 없는 날에는 자연스레 할머니 댁으로 맡겨졌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저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자상하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와 30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셨던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순식간에 세상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빠가 없다고? 10번, 100번, 수백 번을 생각해봐도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거실에 가만 앉아있으면 금방이라도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들어와 도연아, 아빠 왔다 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한 해를 흘려보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 멍청했던 저라서 제 곁에 있는 어머니가 살이 쏙 빠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할 무렵 제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통통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살이 쏙 빠져서는 멍하니 정신 빠진 아들을 챙기면서 돈까지 벌러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어머니께서는 늘 제 밥 숟가락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고, 저는 멍청하게도 그 쌀밥 위에 올라간 고기만 보느라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잃었고 저는 아버지를 잃었듯이 할머니께서도 아들을 잃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굳세었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잘 이겨내고 멀쩡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수군거리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줄 알았습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들이 저를 보며 안타까운 말들을 흘릴 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혼자 애쓰는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1년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더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저를 할머니 댁에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시곤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환히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아무런 대화 없이 정막 속에서 할머니가 내어주신 간식거리를 주워 먹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거면서 왜 굳이 그 시간에 할머니 댁을 데려가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기도 하셨을 테고요.
제가 13살 6학년 어느 여름방학의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네 집에 갔다가 친구와 나이 차이 많이 나던 형이 저희를 데리고 산에 올랐었어요. 등산이라는 걸 태어나 처음 해보았는데 산을 오른다는 것에 대한 보람보다는 그 산에 올라 아무 돌부리에 주저앉아 나누어 먹었던 김밥에 대한 기쁨이 더 컸었답니다. 그래서 그 김밥을 다 먹지 않고 몇 조각 남겨 은박지에 그대로 돌돌 마른 채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맛보셨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접시 위에 김밥을 올리고 비닐로 꽁꽁 덮어둔 채 어머니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김밥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둔 채로 말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그 김밥을 먹으며 미소 지을 것을 생각하니 내심 뿌듯한 마음까지 있었어요. 비록 제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우산이 없으면 제가 마중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다. 일이 아직 안 끝난 건가? 그렇게 소파에 누워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실 때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깜빡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기다리던 전화는 울리지 않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우산이 없었던 건지 비를 쫄딱 뒤집어 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뉘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워 어머니 앞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우산 없었어? 내가 마중 나가려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그제야 어머니는 핸드폰 속의 핸드폰을 꺼내어 보시고는 전화가 오는 줄 몰랐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코끝이 붉게 물든 어머니의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핸드백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어머니의 어깨가 현관에 놓여있던 제 운동화 위로 쓰러졌어요. 허겁지겁 어머니의 이마 위에 손을 짚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는 불덩이였어요. 저는 서둘러 어머니의 몸을 거의 바닥에 끌다시피 업어들어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이마에는 물수건을 적셔 올려두고 어머니의 젖은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고 불안하고 무서웠던 저는 어머니의 뺨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눈 떠봐. 그런데도 도무지 어머니께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아플 때 어머니께서 잠든 저의 입술 사이로 약을 먹여주셨던 기억을 떠올려 저도 약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제자리에 있던 감기약이 그때만 보이지를 않는 건지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오직 딱 한 사람만 생각났어요. 할머니. 아버지도 계시질 않고 그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오직 저 한 사람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조차 생각나지 않으니 자연스레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은 저희 집에서 자가용을 타면 10분, 뛰어가면 30분 거리였어요. 그냥 전화를 하거나 했으면 됐을 텐데 마음이 앞서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발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빗속을 뚫고 할머니 댁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비가 무지하게 퍼붓던 늦은 밤에 손자가 비를 맞으며 달려와 울부짖듯 할머니를 외쳐댔으니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오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 눈을 안 떠. 어떡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다짜고짜 엄마가 눈을 안 뜬다고 하는 저를 한 손으로 끌어안고 할머니께서는 허공에 손을 저으며 택시를 외쳐 부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깨우셨어요. 그런데 계속 불러 깨워도 어머니께서 눈을 뜨지 않자 결국 할머니께서는 안 되겠다며 어머니를 등 뒤로 업으시고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보다 훨씬 작은데 어머니를 업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도 서둘러 할머니를 도와 어머니의 두 다리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저희를 발견한 이웃집 젊은 아주머니께서 왜 그러느냐 물어오셨고 제가 다급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자기 차를 태워줄 테니 어서 타라고 하시더군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께서는 그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를 영커프 건네셨어요. 너무 고마운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운 어머니의 모습, 애타게 기다린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할머니와 저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독감이네요. 무리를 하셨는지 영양실조에 과로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저희 엄마 살 수 있는 거죠? 독감이라는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던 저는 뒷말은 듣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 된다고. 아들이 엄마 많이 챙겨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불끈하고 뜨거운 게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몇 분 뒤에 거짓말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눈을 뜨실 거라 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금방 눈을 뜨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눈을 뜨셨다는 생각에 반가웠는데 할머니께서는 버럭하며 어머니를 혼내셨어요. 그 버럭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잠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를 내듯 언성을 높이셨던 할머니께서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토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나만 힘든 줄 알았다. 나만. 아휴. 사실 할머니께서도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펄펄 끓다 못해 쓰러져 버릴 정도로 몸을 혹사시켰던 어머니께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무슨 상황인지 잘 인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의 울음에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이내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누가 보면 저 죽다 살아난 줄 알겠어요. 제가 미련해서 감기 걸린 건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왜 죄송하세요? 저 안 죽어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독한 거.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운을 차리셨어요. 링거를 맞고 나서도 여전히 몸이 힘든 것 같긴 했지만 할머니께 농담도 하고 웃어도 보이시면서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까지 같이 가겠다는 할머니를 기어코 돌려보내신 어머니께서는 둘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연이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 걱정하지 마. 그냥 감기야, 감기. 어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밥도 잘 드셨고 약도 잘 드셨습니다. 잠을 잘 주무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기운을 좀 더 차리셨으니 저는 그날 밤부터 어머니가 밥을 남기는지 약을 잘 드시는지 감시 모드가 되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두 번 다시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되새기고 또 되새긴 거예요.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걱정을 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할머니께서 초인종을 누르셨거든요. 문을 열자 할머니의 곁에는 짐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같이 살자고는 절대 안 할게. 대신 당분간이라도 여기서 살아야겠다. 힐끔 쳐다본 어머니의 얼굴은 울상이 되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의 말씀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저보다 훨씬 어른이었으니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사랑을 말이에요. 더는 너를 아프게 둘 수 없다며 밥이라도 잘 먹이려면 자기가 손수 챙기셔야겠다던 할머니의 말씀. 그렇게 저희는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다시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계셨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불편한 것 없이 너무 편하고 좋았지만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셔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집에 와 계셔야 해서 서로 조금씩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보니 정확히 딱 1년 계시다 가셨네요. 그래도 그 후로 어머니와 저는 자주자주 할머니의 댁에 들렸습니다. 그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할머니 댁에 다녀온 후에 저의 양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이게 편하지? 나도 혼자가 좋다. 대신에 잘 챙겨 먹어야 하니 이건 사양 말고 받아 가거라. 네가 일하고 집에 와서 언제 반찬하고 챙겨 먹을 시간이 있겠어. 내 몸 내가 추슬려야 맞다는 걸 알면서도 식구 챙기느라 그게 잘 안 되는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혼자서 돈 벌며 저를 키우는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할머니의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어머니께서도 아셨는지 종종 식탁에 앉아 할머니께서 주신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다 코끝이 붉어지는 걸 보곤 했어요. 그런 두 분의 사랑 안에서 제가 느낀 점은 빨리 커서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해내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중학생 제 몸이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빨리 크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저는 여전히 허접한 중학생 아이에 머물러 있었고 저희 집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저의 세상에서 어머니마저 잃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대충 머리를 감고 교복을 입으려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와 함께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어머니께서 조용하신 거예요. 집이 조용하니 괜히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등골이 으스스하면서 오싹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던 이부자리 옆으로 다가가니 미동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게. 저는 지난번처럼 어머니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흔들리는 어머니의 고개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번과 비슷하지만 분명 너무 다른 상황. 어머니께서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였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잘 눌러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겨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바로 출동할 테니 저더러 문을 열고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울면서 집 문을 열어두고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응급조치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5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그 짧은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애타는 심폐소생술 끝에도 끝내 숨을 되찾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한참 후에야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정맥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것을요. 언제부터였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저를 돌보셨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고요히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예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날과 비슷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그때 제가 잠깐 입을 닫아버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너무 큰 충격에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하지 않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겠죠. 어머니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할머니도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가슴 찢어지게 원해도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데려가시는 하늘에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할머니, 이 그림 뭐야? 제가 한동안 입을 꾹 닫아버렸다 다시 말을 하게 된 것은 눈을 뜬 어느 아침 제 눈앞에 보이던 어떤 그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액자에 고이 들어가 앉은 그림 속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었고 그래서 낯설었지만 그림 속 여자가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의 물음에 할머니께서는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절 끌어안은 채 엉엉 울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너희 엄마야, 할머니가 그렸어. 예전부터 나보고 자기 얼굴 좀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부끄러워서 안 그렸거든. 근데 늦게라도 그려보고 싶어서 그렸지. 어때? 그림 속 모습이 네 엄마하고 닮은 것 같아? 그림 속 여자는 대충 보아도 저희 어머니를 닮아 있었기에 할머니가 그린 거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같은 그림은 아니었지만 투박하고 거친 붓질로 표현된 그 그림은 사진보다 더 실제 모습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홀린 듯 그 그림을 끌어안고 저는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할머니가 그린 게 맞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손주 말문튼 기념으로 할머니가 비밀 상자 열어줄게. 그 상자에는 할머니 댁에서 급하게 싸오신 할머니의 짐들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상자 가장 아래에 있던 액자 하나를 꺼내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린 그림인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그림처럼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꿈이 뭐냐?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 그림을 꺼내 잠깐 미소 지은 할머니는 저를 향해 물어오셨습니다. 아직 꿈이랄 게 없던 저는 그런 할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또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꿈은 화가였어. 그림 그리는 게 어찌나 그렇게 재미가 있던지. 풍경 그리는 것도 좋았고 사람 그리는 것도 좋았어. 이 그림도 할머니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야.
솔직히 조금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에게도 꿈이 있었고 그 꿈이 무려 화가였다니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벽에 늘 걸려 있었던 그림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뭘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그림만 보았을 때 실력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할머니께 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꿈을 접으셨냐고 말이에요. 집에 돈이 없으면 그림도 그릴 게 못 돼.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었으면 돈이 없어도 그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가난한 집에 태어난 막내딸의 꿈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 그림은 집에 꼭 걸어두고 살았어.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살면서도 이 그림만 보면 어린 시절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 근데 어느 날 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구나.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 번만 그려달라고. 아유, 근데 그 말이 어찌나 쑥스럽던지.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오니, 아이, 그런 네 엄마 내 조금이라도 손 굳기 전에 그렇게 부탁할 때 아휴, 진즉 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려보려 해도 손이 굳어 예전 같지가 않네. 집에 그림이 걸려 있어도 아무도 그 그림에 대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할머니께서는 지난 날을 회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려달라고까지 말했던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듯 했어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진작 그려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안타까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를 건넸어요. 어머니도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알 거라고. 나라에서 화가에게 화가라고 딱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붓을 들면 화가가 되시는 거고 펜을 들면 작가가 되시는 거라고.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신 할머니께 엄마도 지금 감동하고 계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연이는 하고 싶은 거 꼭 할 수 있게 할머니가 키울 거야. 할머니가 우리 도연이 꿈 이룰 수 있게 꼭 그렇게 잘 키울게. 엄마 아빠 먼저 갔어도 할머니는 도연이 곁에 오래오래 있을게. 그러니까 도연아, 우리 같이 잘 이겨내자, 응? 저의 곁에 오래오래 있겠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말보다 유난히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일찍 떠나보낸 것이 언젠가 세상에 저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도 제게 하신 적이 있는 말씀이었지만 오래오래 제 곁에 있겠다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 저릿한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전세를 올려받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 할머니가 사시던 집으로의 이사였습니다. 사실은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떠나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분 모두 이 세상에 없는데 함께했던 집까지 없어진다면 기억이 사라질까 무서웠거든요. 그럼에도 제 곁에는 할머니가 계셨고 든든한 할머니 덕분에 저는 그 두려움을 조금씩 가슴에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할머니께서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수십 개의 인형 누나를 붙이고 계시거나 커다란 양동이에 털실을 산처럼 쌓아둔 채 뜨개질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왜 하셔? 내가 알바 한다니까. 죄책감에 뱄던 저의 말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남는 시간에 할 거 없어 하는 거라고. 너 오기 전부터 할머니 틈날 때마다 했었던 일이라고. 아르바이트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말고 잠자코 공부나 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는 바람에 자신의 방을 제게 내어주시느라 안방 삼아 쓰시게 되어버린 거실의 벽에는 오래전 할머니가 제 나이만 할 적에 그리셨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집에 됐다고 쑥스러워 다시 상자에 넣어 두시려는 것을 제가 다시 벽에 걸어드렸어요. 할머니, 이 그림, 원래 이건 여기가 제 자리잖아요. 할머니께서 제 방 하라고 내어주신 방에 들어와 저는 그 벽에 걸린 어머니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저의 꿈은 무엇인지, 제가 뭘 하면 앞으로 할머니 고생시키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공부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제게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했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두 발 벗고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학금도 받게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관두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온갖 일자리를 찾아다니시고 집에서도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소일거리들을 손에서 놓지 않으셔야 했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한 푼이라도 벌고 싶던 저였습니다. 무엇을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절,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솔직히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을 많이 해보고 결정한 진로였기에 대학에 가서도 제가 잘 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목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겨우 지내시던 좁은 집에 덩치 큰 손주를 데리고 들어와 살아야 했던 할머니. 안 그래도 넓지 못하고 갖출 것이 다 갖추어지지 못했던 집에 저까지 들어가 살아야 하니 할머니께서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잘 쓰시던 자기 혼자만의 따뜻한 공간마저도 손주 쓰라고 냉큼 내어주셨으니 제 마음도 편치 못했었고요.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제가 먼 훗날 돈을 벌어 집을 사들이면 어떤 공간이 할머니께 어울릴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눈이 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어울리는 공간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제 적성에 꽤나 잘 맞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당당히 돈을 벌며 하루빨리 할머니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손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3학년 학기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다는 전화였어요. 수업 도중 뛰쳐나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너무너무 싫은 기분, 불길한 기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멀쩡히 의자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었는지 모릅니다. 목이 찢어져라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냥 의자에 멀쩡히 앉아 계신다는 생각에 그 안도감에 당연히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해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놀랐잖아. 괜찮으신 거죠? 왜 쓰러진 거예요? 당연히 별일 아닐 거라는 믿음에 웃으며 안도하듯 뱉었던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처참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진료실로 들어가게 된 할머니와 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제발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우리 할머니만 살려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네? 제발. 할머니께서는 췌장암이셨습니다. 얼른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 계신 것도 상당히 힘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미 암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치료를 서두르지 못하고 망설이는 바람에 쓰러지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 상황이 닥쳐버린 것이었어요. 빌고 비는 저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손주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우리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아봅시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할머니께 아무 말도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치료를 미뤄오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수술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 말 많으니까 수술 잘 받고 와. 수술 받고 난 후에 말씀드린다고 해야만 할머니께서 궁금해서라도 다시 눈을 뜨실 것 같았거든요. 미칠 듯한 불안감, 공포. 그래도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는지 할머니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 뜯어질 정도로 애원하듯 기도를 해댄 덕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제 말이 궁금했던 할머니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건지, 간절했던 만큼 수술은 잘 끝나주었고 저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 미친 듯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항암 치료였습니다. 너무 작고 야윈 할머니에게 항암 치료를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괴로웠지만 수술을 받고 나온 할머니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면 안 돼.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아직 우리 같이 산 지 10년, 아니 20년도 같이 못 살았잖아요. 빨리 나와서 예전처럼 깨 볶으면서 살자. 응? 용감하게 수술 잘 받으신 것처럼 힘들어도 치료 잘 받아주세요. 손주 소원이야. 할머니 다시 건강해지는 거. 나 할머니만 건강하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어. 그렇게 할머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만 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의 경과가 중요한 것이 암이었으니까요. 힘든 치료를 할머니께서 잘 견디고 버텨주실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제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나간 동안 간병인에 써야 했기에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겨우 1년 아르바이트하며 쪼개서 모은 돈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랐어요. 저의 그런 사정을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이삿짐 센터에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고민 끝에 학교를 휴학하고 낮에는 이삿짐 센터, 밤에는 호프집 주방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일명 투잡인 셈이죠. 절실한 이유가 있었으니 피곤한 줄 모르고 일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었고 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일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매일 두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아픈 것을 할머니가 싸워 이겨야 하는 병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삿짐 센터 일을 하던 시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피곤한 상태로 한 대저택에 이삿짐을 나르러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반쯤 감기려는 눈을 세게 비비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짐을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짐을 나르던 중 제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밀려오는 졸음에 취해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그것을 노려보고 서 있었어요. 짐을 옮기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저택의 사모님이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어오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 벽에 걸린 액자를 무섭게 노려보고 서 있으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 물어보신 것이었겠죠. 벽에 걸려있던 것은 소녀의 옆모습을 한 그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렸던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질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어쩌면 그 사모님은 궁금하지 않을 그런 질문을 던지고 말았어요. 저거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 질문을 뱉고 나니 괜한 소리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이건 어디다 둘까요?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갑자기 제 손에 있던 짐을 억지로 바닥에 떼어놓으며 그림을 가로막고 서서 제 눈을 보며 물어오셨어요. 집이 어딘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림 어디서 났어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모님의 표정이 몹시 이상했습니다. 마치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사람 마냥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이상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에 솔직하게 빨리 대답해드리자는 생각으로 할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이랑 너무 비슷해서 착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저희 할머니의 성함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이유를 여쭙지도 못하고 할머니의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있는 곳에 나 좀 당장 데려가줘요. 다음날 아예 먼저 이삿짐 센터로 찾아온 그 사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할머니께서 계신 병원으로 함께 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가면서도 저도 참 어리둥절했어요. 이유를 여쭙고 싶었는데 병원에 계신다는 제 말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바람에 이유를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할머니께서 계시는 병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 야 미자야, 네가 왜 여기 누워있냐? 미자야, 아휴 이거사. 아이 누구세요? 너 금실이? 금실이냐?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병실은 곧 두 분의 눈물로 잠겨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실 두 분은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모님은 할머니의 중학교 단짝 친구였고 두 분은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할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는지 손주 너는 모르지? 내가 어렸을 적에 학교 친구들이 우리 집 못 산다고 다 왕따시키고 멀리 했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발목을 다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 지나가는 학생들은 나를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는데 멀리서 누가 뛰어와서는 나를 들쳐업고 뛰더라고. 그게 네 할머니 미자였어. 병원에 도착해서 멀뚱멀뚱 너 왜 나 도와주고 업어줬냐 물으니까 네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아휴, 야 미자야, 네가 말해줘라. 네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사모님은 할머니와의 옛 추억을 회상하시며 엉엉 울던 얼굴 그대로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액자 속 그림에 대해 제게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처럼 부끄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두 분이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저는 어쩜 그렇게 귀여우시던지.
아유, 내가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같은 그지들끼리 친구나 할까 한다고 그랬지 뭐. 아유. 그렇게 두 분은 단짝 친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계속해서 보통 친구가 아니었다고, 특별한 인연이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할머니께서는 그런 사모님의 말씀을 쑥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다 사모님께서는 그 그림도 보통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걸 떼어다가 여기다 가지고 왔어. 사모님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어 할머니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울컥하신 듯 다시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느 소녀의 옆모습, 그리고 그 뒤로 노을 지는 풍경. 그 사진 속 소녀는 할머니의 중학교 시절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솜씨 좋은 할머니께서 친구와 자신의 초상화를 직접 그리시고는 친구분과 서로 소장하셨던 것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친구분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친구분께서는 할머니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말입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이 더 어려워지는 바람에 내가 집을 나와 냅다 도망쳐버렸지. 너한테 말도 못하고. 할머니의 말씀에 다시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두 분의 오래된 인연이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친구를 만난 기쁨으로 치료를 더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빨리 나와서 나랑 놀아야지 하며 호통을 치시던 그 사모님. 아니, 할머니의 친구분께서는 할머니와 저 몰래 병원비를 몽땅 수납하시고는 제 학교에 연결해 제 등록금까지 납부해 주셨습니다. 놀라고 당황해서 할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원래 제멋대로 구는 구석이 있어. 아유, 하나도 안 변했네. 아유.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께선 제가 병실을 비운 사이 친구분과 통화를 하시는지 언성을 높이셨어요. 돈이 썩어나서 남의 집구석에 그렇게 돈을 갖다 바르냐고. 말씀은 거칠었지만 처음 보는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친구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받은 것들을 꼭 갚아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꿈꾸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던 삶이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누구보다 평범한 청년이네요. 할머니께서는 치료를 잘 받으신 덕분에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건강과 함께 오래된 옛 친구도 되찾으셔서 요즘 활짝 웃는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시답니다.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와 저의 공간을 멋지게 꾸미는 것 대신 두 분이 앞으로 남은 생을 더 달콤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 꿈을 이루어내고 두 분이 제가 만든 공간에서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는 그날까지 건강과 행복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행복과 건강보다 할머니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늦게 다시 만나게 된 두 분의 우정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